맞춤 약물, 이제 새로 도입되는 신약들이 많아질수록 맞춤 약물 치료가 생깁니다. 이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이 왜 여기에 실려 있나 이제 그림 보시면서 진행되면서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염증성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궤양성 대장염하고 크론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법은 우선 이 치료법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치료의 원칙은 병의 심한 정도, 경증, 중등도, 중증에 따라서 치료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 내용은 이제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료법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사이토카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은 백혈구에서 생산되는 물질로서 이제 장관세포의 수용체를 통해서 신체 방어 체계를 재개하고 자극하는 신호 물질을 통해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사이토카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토카인을 우리가 비행장에 좀 비유를 해서 얘기하자면요, 사이토카인은 아주 다양한 사이토카인 각 비행기들이 자기에 맞는 자기의 각각의 사이토카인들을 갖고 와서 연결 통로를 통해서 세포로 갑니다. 세포에서는 관제탑을 통해서 이게 조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 사이토카인 중에는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 염증을 억제하는 사이토카인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이토카인이 상당히 염증성 장질환 치료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는데, 사이토카인의 종류는 아까 좀 전에 그림에서 보시면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균형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는 거하고 염증을 염증을 억제하는 거하고 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제어탑, 아까 통제 상태를 얘기했는데 통제 상태가 고장이 나면은 염증 이쪽으로 가는 방향의 비행기들은 다 없어졌죠. 염증을 유발하기만 합니다. 염증을 유발하기만 하게 되면은 이제 병이 생기는 거죠. IBD, 이게 염증 유발하는 게 커졌죠. IBD로 빨간색들로 많이 치료했습니다. 조직에서 병이 불불 났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이 이제 생긴 거죠. 염증성 장질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원칙은 우선 염증성 장질환이 이렇게 심하지 않을 때, 빨간색들이 조금 증가했을 때는 경증이라 해서 마일드한 경증일 때는 통상적 치료법을 시행하는데, 통상적 치료법이라는 것은 이러한 약제들을 갖고 치료하는 건데, 이러한 약제들의 치료는 아까 사이토카인들을 조절하는데 두리뭉실하게 조절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사이토카인을 하는 게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각각의 사이토카인을 조금씩 조절시켜서 하는 건데, 경하니까 그래도 그만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이토카인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하고 이게 심할 때는 이 경증의 치료제로는 안 들죠. 중증하고 중등증에서는 안 듣기 때문에 일단 표적 치료제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주 이 병의 궤양성 대장염이면 크론병이건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사이토카인을 억제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하게 억제할 수 있는, 비행기 한 대가 딱 와서 그거를 억제하는 그런 비행기 한 대의 착륙을 억제하는 그런 약제를 하는 것이 표적치료법이거든요. 그런 표적치료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적치료법이 필요한데 1990년도 말까지 표적치료법이 개발이 안 됐어요.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안 돼서 그동안 많은 환자들이 스테로이드로 계속 재발을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있고 병의 경과를 막을 수 없고 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또 스테로이드를 했는데 1998년도에 아주 중대한 발견이 됐죠. 첫 번째로 이제 중대한 발견이 됐는데 레미케이드라는 약이 이제 개발이 됐어요. 레미케이드라는 약이 개발이 됐는데, 레미케이드에서는 이 TNF 알파 저하제라는 거예요. TNF를 억제하는 약입니다. TNF를 싣고 온 비행기가 이제 염증 유발하고 염증에서 요거를 TNF가 아주 상당하게 해가지고 염증을 유발하는 거죠. 근데 염증을 유발하는데 만약에 TNF를 딱 정지를 여기 블락 통로를 막아버리니까 이게 정상화됐어요. 그래서 정상화돼서 한 개 사이토카인이라도 비행기 그 표적 치료를 하면 이렇게 효과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다음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이 레미케이드는 아주 IBD 치료에서 혁신적인 효과를 갖고 오는 아주 그 기념비적인 약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제들이 있어서 TNF 저하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심한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이 제거가 되겠고,
이제 통상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1차 치료로서 그다음에 레미케이드를 사용하게 되게 됐습니다. 사용하게 되게 됐고, 근데 레미케이드만 있으면 이제 해결될 줄 알았는데 레미케이드만 갖고 해결이 안 되는 환자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레미케이드에 효과가 없는 환자들이 30%, 1차 불응자라죠. 처음에 레미케이드 안 듣는 환자인데 레미케이드에 효과가 있다 그래도 수년 지나고 나니까 50%가 우리가 아스피린 먹으면 평생 먹잖아요. 평생 먹으면서 크게 그 부담 없이 효과가 떨어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생물학적 레미케이드 같은 것들은 오래 맞으면 효과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3, 4년 지나면 한 50%가 떨어지게 돼서 나머지 한 20%만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새로운 약제가 필요하게 된 거죠. 새로운 약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약제 개발하기 위해서 한 10몇 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어요. 계속 실패를 해서 할 수 없이 레미케이드를 여러 종류를 개발해서 그 레미케이드를 서로 이제 또 레미케이와 유사한 것들 해가지고 서로 스위치해가면서 서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쓰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최근까지 지속됐는데 최근에 10몇 년 동안 개발이 안 됐던 약이 2014년에서 2018년 3년 4년 동안 세 개의 새로운 약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중에 한 개는 지금 사용 중에 있고 두 개는 지금 내년이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사용 가능한 약부터 킨텔렉스라는 약인데 이건 백혈구 유착 방지제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이제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통해서 쭉 이거 백혈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디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백혈구 가서 신나서 백혈구 가서 염증을 더 억제를 하든지 또 조장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새끼리 있었는데 새끼를 막아버리는 약입니다. 새끼를 킨테렉스라는 약이 고속도로에 새끼를 막는다. 백혈구 이동을 막는 약입니다. 실제로 이 염증이 평생 가는 병이잖아요. 염증이 지속되는 이유는 이런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백혈구를 계속 보충하기 때문에 백혈구가 이게 고속도로고요. 아까 새끼리 있듯이 백혈구가 이렇게 쭉 빠져서 옆길로 가서 이제 염증인 데를 계속 백혈구가 보충을 해주니까 염증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근데 이 새로 나온 베돌리즈마브라는 약은 여기 달라붙지 못하게 아까처럼 길을 차단하는 효과와 같이 이 백혈구가 옆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제 억제를 하는 약입니다. 백혈구에 억제를 하는 약이라서 그런 약인데 이제 크론병하고 궤양성 대장염에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주사제로 맞아서 이제 레미케이드 맞는 주사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2달마다 한 번씩 맞게 되고 관해 유도를 해서 하게 되고 또 킨텔렉스하고 이제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TNF는 좀 빠른 느낌이 있고 요 킨텔렉스는 좀 안전한 느낌이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TNF를 쓰다가 안 되는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의 환자에서는 킨텔렉스 백혈구 유착 방지제를 2차 치료제로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안 되면은 옛날에는 TNF를 다시 썼는데 이제는 메돌리즈마브로 이제 바꿀 수 있는 킨텔렉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스텔라라는 약제입니다. 스텔라라는 약제는 좀 요게 복잡한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 편한데요. 요거는 이제 IL-10이라고 IL-12와 IL-23이라 24인데 잘못 썼네. 12와 24인데 12-23 맞나요? 네, 12-24인데 헷갈려갖고 12-23인데 요거를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서로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두 개가 비슷한 부분인데 스텔라라는 약제는 비슷한 부분을 억제하는 거예요. 두 개 하는 비슷한 부분을 억제하는 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억제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거죠. 두 개의 사이토카인을 한 개의 약으로 두 개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약으로 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은 아주 오래전부터 1990년대부터 이 건선 치료제로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쓰였던 약입니다. 2009년도에 건선 치료제로 쓰였고 또 크론병은 2016년도에 쓰였기 때문에 17년 동안의 임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약이죠. 잘 아는 약이기 때문에 안전성은 아주 안전한 걸로 되어 있고 크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급여가 되어 있고 우리 급여 적용 대상이 되는 거는 이제 보험이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인데 보험이 되는데 이거는 이 TNF와 같이 크론병에만 효과가 있는 약이고 크론병에만 효과가 있는 약이고 또 이 투여 방법은 이게 보면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주사로 되어 있고 요거는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건데 피하 주사로 되어 있거든요. 투여 방법을 보시면요. 우선 처음에는 주사로 맞습니다. 주사로 그냥 빵 때리고 난 후에 이제 그동안 맞던 피하 주사약은 2주 후에 맞고 그런데 2개월 후에 한 번씩 맞고 8주마다 쭉 맞는 아주 투여 방법이 간단해서 1년에 6번만 맞으면 되는 약이죠. 1년에 6번만 맞는 약이 되겠고 크론병이 아주 효과적인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이제 이 크론병 환자에서 통상 치료에 반응이 없는 이 TNF 저하제와 같이 1차 치료제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약은 젠잘스라는 약인데 젠잘스라는 억제제라는 약입니다. 이게 어떤 약인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까지 그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여러 가지 약들이 있잖아요. 약들은 다 병에 담겼어요. 병에 담겨서 주사를 맞게 되죠. 주사를 맞게 되는데 생물학적 제제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게 주사를 맞는 약들을 왜 생물학적 제제라 그러냐? 그러면 보면은 생물학적 제제는 이게 이 미생물을 내서 DNA를 뽑아서 그걸 미생물에다 집어넣어서 배양을 해요. 그래서 배양을 해서 생물학적 물질에서 뺀 물질이다. 단백질을 추출한 물질이라서 생물학적 제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적 제제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제제를 입으로 먹으면 다 소화가 돼서 이제 대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혀 효과 없기 때문에 주사로 맞습니다. 그동안 주사로 맞는 거죠. 주사로 맞는데 요번에 생긴 이 젠잘스라는 약은 먹는 약이에요. 먹는 약이기 때문에 먹는 약 이렇게 간단하게 생겼고 화학 구조도 간단하죠. 화학 구조도 간단한데 이게 이 아주 조그만 약이죠. 화학적 구조로 이제 아주 작은 분자라는 것이 되어 있고 이 생물학적 제제하고 저분자 의약품을 비교할 때 이렇게 크기도 비교하고 여러 가지 비교하는데 이 생물학적 제제를 비행기 만드는 거에 비교를 하면은 이제 저분자 의약품, 요약 같은 것은 이제 자전거에 비교를 하는 거죠. 자전거에.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자전거 비교할 때는 이제 생물학적 제제 아스피린 같은 거는 자전거를 만드는데 아스피린은 그동안 경험에 의해서 이제 이 자연식품에서 이제 추출한 거죠. 이제 이 버드나무 같은 것들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추출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바뀌었죠. 여러 가지 이제 분자공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어떤 추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물질을 불확했으면 좋겠다, 어떤 물질을 억제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디자인을 해갖고 그거를 디자인해가지고 임상시험을 통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고차원적인 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생물학적 제제가 이렇게 비행기같이 큰 효과가 있다면은 비록 자전거일지라도 이렇게 작은 약은 아주 큰 효과를 이렇게 재단된 아주 계획된 디자인된 그런 작은 저은 분자의약품이 이렇게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젤잔스의 작용 기전을 보면은 이제 잭이라는 물질을 억제한다 그랬잖아요. 잭이라는 물질을 억제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동안 썼던 약들은 여기에 있던 것들을 다 억제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억제해서 일로 연결이 되고 또 하나 또 하면 일로 연결이 되고 하나 하면 일로 연결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다 주사를 맞아서 했었는데 약 하나를 딱 먹으니까 이 모든 세 개의 통로가 다 블록이 되는 거죠. 다 블록이 되는 그런 약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약제죠. 강력한 약제지만 이런 거를 모두 블록하다 보니까 좀 부정확한 면이 있죠. 이거는 상당히 비행기 한 대 있으니까 정확한데 이건 부정확한 면이 좀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아까는 이제 이 스텔라라는 거는 2개, 일석이조라 그랬는데 이거는 5개, 10개 뭐 그렇게 사이토카인을 할 수 있는 다중저해 기능이 있죠. 그래서 다중저해 기능이기 때문에 당연히 면역 억제 기능이 심하게 있죠. 그래서 부작용이 심합니다. 부작용이 심하고 또 하나의 장점 부작용 말하기 전에 또 하나 좀 전에 상당히 다중저해를 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이제 분자량이죠. 분자량인데 분자량은 이제 이게 이제 생물학적 제제고 요게 다 이제 아스피린 같은 이제 젠자스 같은 약의 분자량인데 분자량 우리 아까 생물학적 제제할 때 이 이제 효과가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생물학적 제제가로 갈수록 이제 그 항체 형성이 많아집니다. 여기는 항체 형성이 거의 없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림인데 생물학적 제제는 처음에 30% 나중에 쓰다 보면 50%가 나머지 20%만 남았었는데 이제 저분자 의약품은 50% 분자 2차 부응성 환자가 없는 거죠.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없습니다. 없어서 항체 형성이 없기 때문에 평생 먹어도 괜찮고 먹다가 중단했다 좀 먹어도 괜찮고 그래서 반응 소실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사용하는데 좀 편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젠자스의 장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거고 젠자스의 급여 대상은 이제 궤양성 대장염에 이제 효과가 났었고요. 먹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먹는 방법은 관해유도 때 먹는 방법을 8주 먹고 이제 이렇게 유지를 하는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키포인트 되는 데를 블록하고 억제하고 또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이 억제하기 때문에 합병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쓰면서는 합병증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 내년 되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약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NF-알파 억제제, 제거 억제제, 궤양성 대장염에서는 이 2개를 이제 선택을 해서 첫 번째로 쓸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베돌리즈맵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선택할 수 있는 약제들이 많은데 어떤 약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때는 1차로 이런 약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거를 먼저 선택해야 되냐 아직 모릅니다.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모르는데 각각 특징이 있긴 있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 어떤 약을 선택해야 될지는 결국은 효과 비교 임상시험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약을 쓰고 어떤 사람은 이 약만 써갖고 임상시험을 해서 어떤 사람이 먼저 좋아지나 어떤 사람이 합병증이 없나를 봐야지만 저게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약이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환자들이 임상시험에 참여했기 때문인데 우리 병원도 이 3개의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참여를 계속했고 또 FDA의 실사도 받아서 아주 잘 했다고 칭찬받은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금 3개의 약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앞으로 개발된 약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의 약물 치료법 공급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면에서 지금 약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는 이제 다양한 효과, 다양한 특색을 가진 약이 있다는 것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든 환자들에게 같은 치료법을 했는데 그런 약들이 많아지다 보면 연구를 통해서 환자 하나하나들을 각자 색깔을 입히듯이 특성을 줄 수 있는 맞춤 치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이제 앞으로 병원과 같이 동반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걸로 기대를 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